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1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의 모습을 공부해봤습니다. 처음부터 개항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나라가 빼앗기는 과정까지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특히나 저번 시간에는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조선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대 의식이 성장을 했다거나 교육, 여러 가지 근대 학교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신문도 발행됐으며 또 국화운동도 펼쳐지고 이어서 여러 가지 종교계 변화까지 문예의 새 경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걸 뽑아보자면 언론에서는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또 국학운동에서는 신채호 선생님이 지은 독사실론 이 두 개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교과서 50페이지부터 새로운 단원 민족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민족운동의 전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가 있냐면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침탈해서 우리를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었던 약 36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 36년간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고 잘 기억할 수 있고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가르칠지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바로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가 어떠한 시기였으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공부할지 이 36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간략하게 개관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치욕적이고 가슴 아프며 비극적인 역사를 여러분들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세 개의 단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해봤냐면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는 세 개의 단어. 첫 번째는 억압, 두 번째 단어는 수탈, 세 번째 단어는 저항.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억압은 억누르다, 탄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탈은 뭘까요? 빼앗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항은 뭘까요? 반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했으며 끊임없이 수탈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친일파들은 그들에게 굴복했지만 대다수의 우리 민중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들에게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억압과 수탈과 저항을 나눠서 일제강점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29일 날 이날을 경술국치라고 했어요. 국가가 치욕을 당한 날부터 시작을 해서 쭉 흘러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는 날이죠. 이때 빛을 찾게 됩니다. 광복을 하게 됩니다. 이 36년간의 역사를 선생님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910년대, 두 번째는 1920년대, 마지막 세 번째는 1930부터 40년, 광복하기 전까지 이 세 개의 시기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각 세 개의 시기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1910년대는 무단 통치라는 키워드가, 1920년대는 민족 분열 통치라는 키워드가, 마지막으로 1930, 4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라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가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1910년대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고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배울 것인가를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1910년대의 키워드는 무단 통치입니다. 무단 통치. 여러분, 무단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수단이 없다는 뜻이죠. 없을 무에 수단할 때 단자. 어떤 의미냐면 어떤 법칙과 방법과 규율을 토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힘으로 강압적으로 강제로 통치하는 걸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자, 제국주의. 우리 서양사에 배울 텐데, 제국주의를 이룩한 강대국들, 우리가 서양이라 부르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제국주의를 맞이하게 되면서 식민지를 찾기 위해서 세계 여러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였던 게 아시아였고요. 그래서 서세 동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서양 세력들이 점점 동쪽으로 온다. 자, 이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식민지를 만들려는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국가보다 우월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문명,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식민지를 지배당하는 민족들도 그 나라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수긍을 하겠죠. 우리나라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나라가 강하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던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인 일제강점기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을 일본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요? 일본은 우리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한중일 세 개의 나라 중에 가장 변방에 위치해 있고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이 어떻게 보면 더딘 나라였어요. 청나라 중국이 가장 강력했고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조선이 그 다음이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만의 문화를 구축한 일본이 가장 어떻게 보면 뒤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1800년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서양 세력들이 서세 동점으로 오면서 개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나라의 가장 큰 화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근대화를 성공할까였어요. 그래서 중국과 조선과 일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근대화 정책들을 추구했습니다. 청나라는 시도하다가 실패했고요. 조선도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일본만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비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는 문화, 군사, 정치 이런 걸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정치, 경제 같은 군사 같은 경우에는 힘이죠. 힘에 의한 논리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화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가 식민지로 삼는 나라보다 압도적인 문화와 문명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경외감, 식민지 민족으로서 좌절감 이런 거를 밑에 깐 상태에서 식민지를 만들어야지 식민지 통치가 어떻게 보면 유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문화나 문명적으로 우리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여러분 결국엔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진 역사를 구축한 나라이고 지금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 등록된 거 다 아시죠? 많은 것들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와 문명을 잘 구축한 문화 대국이자 문화 강국이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를 일본이 지배하려고 하자 자연스럽게 반발심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보다 문화와 문명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인데 왜 우리가 저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조선시대 사람들,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 민중이 가지고 있던 기본 생각이었어요. 문화로 우리를 압도하지 못한 일본은 결국에 뭐에 매달리게 될까요? 그렇죠. 힘, 무력, 군사적인 힘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조선을 지배할, 조선보다 앞서 나가는 점이다 라는 생각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자마자 무단 통치, 힘으로 강제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만큼 저항도 심했고요. 그래서 어떤 억압을 펼치느냐면 우리 억압이라는 키워드를 봅시다. 어떤 억압이냐면 대표적인 게 헌병경찰을 실시합니다. 헌병경찰 뭘까요? 혹시 헌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헌병은 간단해요, 여러분. 군대의 경찰을 헌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군대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총을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규율이 엄격해야 되는 게 군대라는 조직이에요. 그 군대에서 죄를 저지르면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 재판은 우리가 민간에서 받는 민사 재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민간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10년형을 선고받았다면 군사 재판에서는 15년, 20년 이 정도로 굉장히 규율이 엄격해요. 자, 이런 군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게 헌병 경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이렇게 이런 헌병,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인 헌병 경찰이 누구를 일반 민중들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감시하고 제한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제복을 입고 다녔고요.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조선 태영령 직결처분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두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 태영령은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전근대적입니다. 몽둥이로 때리는 걸 태영이라고 하거든요.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수 있는 조선 태영령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 직결처분권은 지금 같은 근대화된 사회, 현대에서는 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절차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때는 직결처분권, 그 자리에서 헌병 경찰이 즉시 판결을 내려서 우리 조선인들을 처벌하는 걸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고 엄청나게 불합리한 권력입니다. 이렇게 헌병 경찰로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일본은 1910년대에 어떻게 뺏어갔을까요? 이때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는 땅, 토지를 조사해서 자기네들 걸로 홀라당 가져가 버립니다. 이거를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만 없겠죠. 헌병 경찰로 억압을 당하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수탈을 당했어요. 가만히 있을 민족인가 우리 민족이? 아니죠. 국내에서는 독립의금부나 대한광복회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졌고요. 국외에서 주로 만주 지방에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너무나 강하게 눌렀어요. 너무나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참고 있던 게 팡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3.1운동이에요. 전 세계 파급력을 끼친 엄청난 민족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이렇게 3.1운동으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자 일본도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와, 우리가 힘으로만 눌렀더니 안 되겠다. 아무리 힘으로 눌러도 이들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통치 정책을 바꾸자라고 해서 등장한 게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하고요. 동용어는 문화 통치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군사, 힘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 문화로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겠다. 라면서 3대 총독으로 즉위한 사이코 마코토가 직위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힘으로 여러분들을 통치하지 않겠습니다. 문화로서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민족을 이간질시킵니다. 자, 문화 통치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뭘 만드는 걸까요? 얘네들은 너무 끈끈하다. 3.1운동 때 당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들 사이를 쩍쩍 갈라놓자. 이간질시키자. 누굴 심어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친일파를 만드는 게 문화 통치의 본질입니다. 민족을 분열해서 일본에 붙는 세력들을 만들어서 민족을 이간질하자. 민족을 나눠버리자. 이게 바로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의 핵심입니다.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헌병 경찰도 없앴고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주어집니다. 다만 엄청난 제약을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철저히 기만하는 통치가 문화 통치였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때의 억압이 문화 통치라면 1920년대 수탈은 무엇이냐?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산미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 쌀을 말합니다. 쌀을 키우자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이때부터 일본이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요.
그래서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일본은 원래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노동자로 바뀌면서 굉장히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쌀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러자 일본은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에서 뜯어내야겠죠. 그래서 뭐 하냐면 산미 증식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선에서 많은 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일본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자, 의도는 좋았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의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속이기 위한 단어긴 한데 어떻냐면, 자, 너희들 굉장히 농업이 후진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발달된 기술로 너희들의 쌀 생산량을 높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산미 증식 계획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과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여기에 핵심이 뭐였냐면, 자, 증산량, 즉 일본이 발달된 기술로 쌀 생산량을 늘린 증산량과 일본이 일본으로 가져간 수탈량. 자, 증산량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수탈량은 계획한 대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만든 쌀은 전부 다 일본으로 보내고요. 저기 만주에서 자라난 잡곡들, 콩 이런 것들을 수입해다 먹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이렇게 되자 우리가 저항을 하겠죠. 자, 일본이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집니다. 그러자 실력을 양성하자. 또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사회주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회운동,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회운동도 벌어지고요. 또 민족 분열 통치로 이렇게 친일파가 생겨버리자 친일파를 제외하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합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관회예요. 신관회 운동이라든지 또 국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자 1910년대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기지를 토대로 해서 독립군들이 만들어졌겠죠. 그 독립군이 토대로 해가지고 일본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무장 독립투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이런 것들이 다 1920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하나 의열단은 김원봉이 조직한 조직인데요. 김원봉이 만든 조직인데요. 국내와 국외 동시에 다 활동을 했어요. 얘들은 주로 폭탄과 테러로 일본에게 저항한 단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서 친일파를 서서히 만들다가 일본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버리네요. 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여러분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 해서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때는 경제 대공황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의 경제가 폭삭 무너집니다. 경제를 주도했던 미국의 주가시장 월스트리트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경제적 위기가 옵니다. 이 경제적 위기를 근대화를 열심히 노력 중이었던 일본이 직격탄을 맞게 되자 일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 일본은 막 근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어요.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이 기반이 튼튼한 나라들은 여러 가지 정책으로 경제 대응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반이 탄탄하지 못했던 세 개의 나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생각을 바꿔요. 우리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전쟁이 답이다. 이런 걸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이 군국주의가 휘몰아치면서 어디를? 우리가 이미 조선을 먹었기 때문에 다음 목표로 어디를 보자? 저 드넓은 중국을 차지하자.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경제 대공황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만주사변. 만주 지방을 쳐들어간 걸 만주사변이라고 해요. 자, 이때는 1937년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본격적인 전쟁을 펼칩니다. 자, 중일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따가 1941년에는 이 강 큰 녀석들이 누구랑 맞짱을 뜰까요? 미국이랑 맞짱을 뜹니다. 이거를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자신들을 모두 다 갈아 넣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싸우려면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싸우려면 돈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식민지를 더욱더 잔인하게 쥐어짭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가 되는 거예요.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을 일본인으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본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군인들에게 뭘 주어질까요? 총이 주어집니다. 자, 일본 국민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식민지의 국민들도 자신들의 군대에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억누르고 탄압했던 조선 식민지민들이 총을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적을 보고 쏠까요? 아니면 일본인들 돌아서 일본인을 쏴버릴까요? 돌아서 일본인들을 쏴버리겠죠. 일본은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더 이상 너희들은 조선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일본인이야.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싸워라. 이게 민족 말살 통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억압을 하냐? 황국 시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본의 천황을 따르는, 일본의 천황의 지배를 받는 황국의 신민, 신하가 되어라. 또 하나, 내선일체. 자, 원래는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였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함께 나아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세 번째, 상시 개명.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김만성이라면 이제 상시 개명을 하게 되면은 뭐 나카무라 머시기 이런 식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민족성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일본이랑 동일화 시켜가지고 전쟁에 우리 국민들을 써먹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게 억압이었다면 수탈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병참 기지화와 국가 총동원령이 있습니다. 병참 기지화는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군수 물자가 필요합니다. 총, 의복, 식량, 뭐 총알, 탱크, 비행기 이런 걸 다 군수 물자라고 해요. 이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걸 병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조선 한반도를 뭘로 만들겠다? 군수 공장으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남면 북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한반도 자체를 전쟁을 위한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이어서 37년 중일전쟁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버립니다. 전쟁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걸 다 전쟁을 위해 쓰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는 녹그릇, 쇠로 된 수저, 쇠로 된 냄비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총알을 만드는데 야 너희들은 쌀 요만큼만 먹어. 나머지 쌀들은 누구 먹여야 돼? 군인들 먹여야 돼. 공출 다 뺏어가는 거. 또 징용이라고 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선의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시킵니다. 한 2, 3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구남도가 이 징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은 굉장히 정말로 찢어 죽여도 모자랄 만큼 만행이 뭐였냐면 위안부,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 총동원령 하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억누르자 저항이 일어나겠죠. 국내에서는 너무나 일본의 억압이 강했기 때문에 함부로 잘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문맹 퇴치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일전쟁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강하게 억눌러 버렸거든요. 두 번째로 국외에서는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일 애국단이나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한국광복군이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개관해봤습니다. 자, 3개의 키워드 억압, 수탈, 저항, 또 3개의 시기 1910년대, 1920년대, 1930, 40년대. 핵심 키워드는 1910년대에는 힘으로 통치하는 무단 통치, 1920년대 우리 민족을 기만하고 친일파를 만드는 민족 분열 통치. 세 번째, 본격적으로 전쟁의 소용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선의 민족성을 박살내는 민족 말살 통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가 일제강점기의 개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오늘 배웠던 이 큰 줄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똑같이 2시 30분까지 구글 퀴즈 풀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